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금요일마다 준비된 시간이죠. 염승환 차장의 엄청난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일이 참 좋습니다. 네. 차장님과 함께하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서 시장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저점 기록했었는데 이게 네. 분위기가 바뀌는 거 보니까 이제는 시장이 더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은 좀 접어둬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서 사실 지금 워낙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저도 증권사에서 고객분들 좀 상담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2천 깨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되게 많이 얘기들 네. 하세요. 근데 저도 그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게 2천 물론 깨질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설사 깨지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저는 바로 깨진다고 보진 않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동에 깨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깨진다고 전혀 생각은 하고 있지 네.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게 오늘도 중국의 성장률도 발표되고 했지만 중국이 반등도 하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아까 내용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우디 네네. 리스크도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 해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 3분기 기업 이익은 점점 하향 추정되고 네. 있고 안 좋은 뉴스만 쏟아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를 받아들이실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제는 좀 식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누군가 우리 뒤에서 장난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사우디 말씀하셨는데 원래 처음에 사우디랑 갈등 불거졌을 때는 사우디가 우리 유가 $100, $200 만들 네. 거야 하면서 유가가 급등했었어요. 네. 똑같은 문제로 갈등이 부각되는데 유가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도 사실은요, 이게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사우디가 약간 깨갱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증산 거부하고 $100 올릴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압력을 가하니까 증산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네. 결국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모멘텀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도 빠지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달러가 워낙 강한 상황에서 유가까지 올라가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근데 달러가 약해지고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강달러의 고유가는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가 좀 꺾여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악재들 사실 좀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우디 리스크도 별거 큰 게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또 이태리 문제도 어느 시점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오는 또 악재가 터진다 이러면 또 달리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공포심 갖기보다는 지금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지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올라가는 쪽으로 단기적인 좀 반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에 좀 오늘까지 좀 눌리는 모습 나왔지만 저점을 전혀 훼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급등은 아니지만 좀 점진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 자리에서 겁먹지 말자.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하고 시장 전망을 여쭤봤는데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이제 증권가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위쪽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단 한 분도 더 내려갈 거라고 전망하시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대부분 전망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재가 해결된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불확실성을 넘어서면서까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첫 번째 이슈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고단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 다른 흐름이 전개되는 증시 속 여전히 뚜렷한 주도 주찾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벤트 기대가 있는 대북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이 많다.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 과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투자 우선순위를 찾아보자. 연초에 보였던 남북 경협주의 모습과 지금의 남북 경협주의 모습은 완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뉴스 하나만 나온다고 하면은 그 뉴스 기다렸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 정도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인지를 좀 가려내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 또 이게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영원히 하락하지도 않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뭐 3천 간다 이것도 좀 지금 상황에서 허무맹랑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그 2013년도부터 한 3, 4년간 박스권 아니었습니까? 그게 앞으로 1, 2년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솔직히 좀 저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은 거기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한샘이 천도꾸러기가 됐지만 네네. 그때 한샘이 정말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주식시장은 옆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성장주에 대한 이제 갈망이 더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나중에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제가 정부 정책 좀 자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부 정책에 맞서면 안 되는 게요. 한전이 최근에 올라왔지만 한전의 52주 신저가 또 최근에 한샘도 주가가 계속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계속된 규제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주가가 좀 하염을 실려내리는데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 최우선 순위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소득주도 성장하고 네. 그건 이제 무인점포나 그런 거 많이 말씀드렸을 네네. 거예요. 거기와 맞물려서 뭐 이거에 대해서 또 경제 안 좋은데 너무 남북 문제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 어찌됐건 그건 주식시장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남북 경협에 거의 어쨌든 이제 거의 목숨을 걸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네. 어떻게든 하겠다. 네. 근데 이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뭐 저번에 뉴스 보니까 내년에는 북한도 경제 개발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또 얘기도 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들 때문에 뭐 미국이 좀 자꾸 좀 딴지 건다. 뭐 유엔 제재도 아직 있고 해결 안 됐으니까 경협이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좀 한간의 얘기들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번에 뭐 프란치스코 교황도 방북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좀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난 4, 5월 달은 기대감만 가지고 그냥 올라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국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금강산 개발도 있을 거고 뭐 네, 인프라도 네, 있고 네. 자원 개발, 거기 북한의 광물 자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거부터 할 거냐. 근데 투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제일 급한 게 인프라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예전에 70년대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의 뭐 언어도 통하고 그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이나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인프라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네. 결국 제일 먼저 할 건 인프라 쪽이니까 그쪽에 일단 초점을 먼저 맞춰놓고 거기서 좀 우리가 선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공동선언문에서 그 도로와 철도 그리고 가스관 이런 내용을 직접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언급도 하기도 했으니까요. 네. 거기에 우선순위를 얼마나 무게 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지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요.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떠한 인프라를 건설하든 간에 거기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돈이 교류해야 되는 거고요. 뭐 물자도 교류돼야 되는 거고 이건 유엔 제재 전에는 좀 불가능하다. 네. 결국은 유엔 제재 전에도 가능한 인도적 지원 쪽이 먼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요. 뭐 예전에 사이가 안 좋았을 때도 계속 네, 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비료주들 같은 경우는 인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비료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그게 거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게 네네. 되는데 다른 쪽 그러니까 북한의 이득이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북한이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네. 거는 법적 무조건 지금 유엔 쪽이나 미국 때문에 제재가 가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뭐 인도적인 걸로 둬야 된다. 이거는 남북 경협하고는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이게 북한하고 관계가 뭐 좋든 나쁘든 이거는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하던 거기 때문에 경협 이슈랑은 이거는 전혀 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좀 주제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프라가 돈이 되는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만한 산업이라는 건데 사실 인프라도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요. 철도도 있고요, 가스관도 있고, 도로도 네. 있고, 공장도 있고, 전력도 있고, 통신도 있고, 항만도 있고. 이거 어떻게 가려야 돼요? 이거 근데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증권사 보고서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역시 핵심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전력하고 철도, 항만 이게 갖춰져야지 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전력이 있어야 뭘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지금 전기가 부족한 또 북한이고 발전소 자체도 많지가 않아요. 북한의 발전소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도 많고 네. 사실 뭐 이렇게 뭐 석탄 발전, 화력 발전도 물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많은데 북한은 대부분이 수력 발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거기가 워낙 그 지형적으로 그런 게 좀 유리한 국면이 있는데 석탄하고 수력 쪽인데 그마저도 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상태라서 전력을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요. 또 거기다가 철도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의 한국도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철도 운송 비중이 있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대부분은 이제 그 도로 쪽이 굉장히 좀 발달돼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네. 북한은 이 철도 시스템 쪽으로만 거의 운송 비중의 한 80%가 음. 그쪽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런 모든 개발을 하기 위해선 물류가 움직여야 됩니다. 피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철도하고 운송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물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반이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3대 이 전력, 철도, 항만이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인프라가 저는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만 좀 간략히만 설명해드리면 이제 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변압기나 송배전 시스템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러시아의 수력 발전소가 있거든요. 극동아시아 이쪽 극동 쪽에 근데 그게 우리 남한 전체 생산량의 2배라고 합니다. 전기 생산량이 아,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이걸 북한하고 연결도 하면서 그 남는 전력을 한국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네. 좀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은 이게 하나의 거대한 이제 전력망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업체들이 거기에 좀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네. 실현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러시아가 또 원하는 사업이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철도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것들 보니까 뭐 북한의 운송 대부분 이제 철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도 지금 고속철도 지금 계속 깔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를 이 고속철도를 북한까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서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뭐 신의주라든가 네. 이런 나진 쪽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고속철도망을 아예 그냥 북한까지 그냥 연결해 버리는 거죠. 그런 좀 추진도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의 뭐 철도망은 아시겠지만 그 다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단선 철도가 많아요. 이 복선이 돼야지 서로 이렇게 오고 운행이 가죠. 가능한데 네. 근데 단선 철도면, 거의 대부분이 네. 단선이 많습니다. 올라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네. 내려오는 길을 쓸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냥 이게 아예 뭐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거기다 항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거점 도시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일예로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경제벨트라고 네. 그중에 서해안 벨트라는 이제 얘기를 좀 꺼내셨는데 서해안 벨트가 뭐냐면 이제 목포 거기 항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아마 그림이 준비되어 있을 예, 텐데 그림이 혹시 있을 그림 겁니다. 있으면 보여주세요. 예. 네. 목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새만금 쪽 있지 않습니까? 저기 네. 나와 있는 새만금 또 이쪽 인천 쪽 거쳐가지고 북한의 이제 그쪽 그 남포를 거쳐서 평양 옆에 있는 남포입니다. 그리고 신의주까지. 물론 이제 동해안 벨트도 있는데 동해안은 사실 러시아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쪽에 가까운 서해안 벨트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항만, 그러니까 항만이라는 건 거점 도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거기 항만을 개발하게 되면은 또 항만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제 인프라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포커스를 먼저 맞춰 놓으시고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인프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인정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럼 그 인프라가 그 설치가 됐을 때 실제 준공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건지도 그 종목 이름들 아마 메모장에 다 세세하게 적어 네. 놓으셨을 거예요. 그 종목들 가운데 한번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번 골라봤거든요. 네. 그래도 꼭 그 북한에서 만약 경협을 하면은 이 기업들은 꼭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 네네. 좀 제가 한번 선별을 해봤는데 일단 전력 쪽에서는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가 뭐 하는 회사 이제 변압기인데 변압기라는 건 이제 전력을 이렇게 그 발전소에서 받아가지고 뭐 가정이나 이런 산업단지에 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변압을 시켜가지고 뿌려줘야 되는데 그 변압기가 필요한데 북한의 변압기가 이게 너무나 노후화됐고 그 북한도 지금 전력난이다 보니까 이게 도난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한대요. 이 변압기를요? 훔쳐간대요. 그래서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번에 보다 보니까 참 그게 새로운 내용을 좀 놀랐는데 네. 그만큼 변압기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웃으면 안 되는 건데. 네,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 굉장히 그만큼 지금 변압기에 대한 부족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이제 변압기 만드는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재룡전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매설형 변압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든 매설형이 뭐냐면 이제 지상에도 이렇게 놓는 변압기가 있고 네네. 이 지하에 그냥 안 보이게 묻어버리는 거죠. 네. 그럼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좋고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비가 와서 침수를 당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정전 같은 게 발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네. 이 매설형이 굉장히 유리한데 또 북한 같은 경우도 워낙 또 침수나 이런 재해가 좀 많다 보니까 네. 아마 재룡전기가 하는 이런 매설형 쪽 변압기가 먼저 투입될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 쪽에서는 한번 변압기를 만드는 재룡전기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도는 어떨까요? 철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 이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네, 가운데. 뭐 제일 유명한 게 사실 데아티아이잖아요. 네, 그렇죠. 데아티아 현대로템인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무조건 이 회사는 철도만 하는 건 아닌데 도화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이 네. 기업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SOC나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가 뭐 이렇게 철도를 건설할 때 그 먼저 시공하고 이제 설계 감리를 하는 한마디로 설계하는 회사예요. 네, 네. 이런 이제 철도를 깔거나 고속도로 깔 때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건 실제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이제 메이저 인프라 사업을 이미 설계한 경험이 있고 네. 이 아시겠지만 이제 수도권에 그 GTX A 노선 있지 않습니까? 고속철도 네.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그 쟁쟁한 회사들을 제치고 아.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 동남아나 이런 신흥국에서도 이미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근데 결국은 이런 회사들이 경업 사업이 좀 이제 전개가 되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새로운 철도망이 구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투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설계 감리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제어 시스템도 있고 현대로템이 만드는 뭐 이 전철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단 좀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 네네. 제일 먼저 들어갈 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그 SOC를 설계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주목하시면 저는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경영 말고도 이미 돈 잘 벌고 있어요. 기존 사업으로도. 본업도 그래서, 잘하고 있고. 예, 그래서 요 기업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싶습니다. 항만도 좀 짚어주시죠. 어떤 기업일까요? 항만은 좀 이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서우전기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은 좀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되는데 항만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항만에 가면 크레인들 많은데 크레인이 뭐 이게 네, 옮겨주고. 옮겨주는 네. 컨베이어 벨트가 옮겨주는 네. 건데 거기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동화가 돼 있어요. 사람 없이 그냥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처럼 네네. 그냥 알아서 그 기계가 컨베이어 벨트를 그냥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회사가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에 이미 예전에 대규모 수주를 했는데 이게 내년 초에 또 그 수주가 뭐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또 싱가포르 쪽에서 지금 1,000억 원대 이상의 수주를 좀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항만에 대해서 약간 뭐 항만 개발을 많이 할까 이런 좀 의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서해안이든 동해안이든 이쪽 항만 쪽을 대규모로 좀 개발하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결국 항만 개발은 이게 필수적입니다. 그럼 거기에 당연히 이런 크레인 시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동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 갖고 있고 또 무엇보다 배당도 많이 주니까 뭐 여러모로 좀 서우전기는 좀 매력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싶습니다. 물류 옮길 수 있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비행기와 철도, 항만, 그러니까 조선인데 네. 가장 작은 물건을 비행기로 옮기고 그다음 큰 물건을 철도로 옮기고 네. 가장 큰 물건은 항상 배로 그죠, 옮겨요. 배로 옮기죠. 네, 그 인프라를 하기 위해선 큰 물건을 옮길 필요가 있으니까 항만의 중요성은 어느 네. 누구보다 다 아실 겁니다. 자, 저희가 그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를 한번 준비해봐야 되겠죠. 주말 사이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변수들 어떤 거 있을까요? 일정이요. 네, 다음 주에는 미국의 이제 경제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그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데 네네. 또 요즘에 연준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 좀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네. 그래서 또 미국 경기에 대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24일 날 한번 지켜보시고 25일 날은 이제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번 이제 올해 말에 그 자산 매입이 중단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10월 26일 날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에 한국 기업들 대부분 대형주들 실적 발표 들어갑니다. 포스코, 하이닉스, 현대차. 또 미국은 25일 날 알파벳하고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 좀 실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급락을 이끌었던 것이 또 IT 기업들의 네. 실적 우려감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알파벳과 아마존이 어떤 실적을 기록하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더 들을 이야기가 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